국내외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오창익입니다.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윤석열부터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러 장군들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벌려놓은 일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거짓말도 너무 쉬운 일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는 말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주 무거운 말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자극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직자들이 그저 제 입속만 차리는 철면피들이었다는 게 우리의 공직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 다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 오늘도 알찬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목을 키워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진영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평론가라고 할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모자도 최고의 모자를 쓰셨네요. 아, 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굉장히 잘 이렇게 코디를 받은 것처럼 되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우신데요. 뭐 일본 수사 같지 않습니까? 그뭐 옛날 일이죠. 예, 예. 뭐. 제가 요새 주목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네. 전광훈이라고. 네네. 이 양반 그 특임 전도서 네네. 가 완투가 구속이 됐어요. 예, 서부법원에 이제 내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죠. 그렇죠. 폭동해가지고. 네, 근데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죠. 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김남근 의원입니다. 잘 모릅니다. 김남근이라고 네네. 뭐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민생 관련 일을 많이 네네, 했던 네네, 분인데 네. 그래서 정치는 이제 신인이죠. 초선인데 네, 저는 뭐 민생 크게 취급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제 하여튼 뭐 을지키기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기 안진걸 비슷한 그렇죠. 느낌. 네. 아유 인정합니다. 안진걸 존경합니다. 안진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분이 거기가 지역구인데 네네. 뭐 국회의원은 이제 의정 활동도 하지만 지역구 활동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네네. 전철역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꼭 그 막 화내고 가고 네. 이런 분 중에 한 분이 구속이 됐다고 네네. 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특임 전도사가 아니라 네. 사랑제일교회 목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본인이 네. 그 성북구 뭐 그쪽 지역 장위동인가 뭐 그 동네에서는 하여튼 이렇게 완투가 구속됐으면 정광훈도 뭐 의심할 만한 뭐 사람 저기 아닌가요? 공범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전형적인 TK잖아요. 네네. 염치,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집에 키우던 개가 나무 집 마당에 똥을 쌌다고 해도 저는 가서 사과할 겁니다. 제가 개 교육을 잘못 시켰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그리고 배변은 원래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견주가. 그렇죠. 네. 견주가 처리해야 되고 개를 평소에 훈련시키지 못한 네. 거잖아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태도는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어긋나고 쉽게 말하면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를 교화시키고 선도해가지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라는 직업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저런 사람이요. 그래도 뭐 등록교인이 10,000명이라고 그러고 사랑제일교회 네. 실제로 그 정도는 모르지만 그리고 일정하게 세는 있어요. 네. 그리고 광화문에 매주 뭐 자기가 전세 낸 것처럼 예배라고 하기도 못한데 하여튼 집회를 하고 있고. 난동 집회. 그 다음에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와가지고 그 아주 깍듯하게 저 전광훈한테 뭐 머리를 조아리고. 네네. 그렇게 이 일종의 이제 준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토대가 뭘까요?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종교의 외피를 쓴 극단주의 세력, 혐오 세력, 난동 세력이 옛날부터 존재해 왔다고 봅니다. 이른바 이제 종교 외피론이죠.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라는 것이 뭐 자국의 내세의 안녕이라든가 현세에서의 삶의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실천이죠. 사랑의 종교는 실천이잖아요. 기본. 네. 근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증오를 가르치고 있어요. 증오를 가지고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라는 갈라치기를 통해 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어떤 개인적 카타르시스가 사회적 카타르시스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현실에서의 이익을 취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종교가 아닌 종교의 외피를 쓴 이익 집단이면서 난동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겉은
겉은 바삭하고 네. 속은 촉촉한 것처럼 촉촉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속은 들어 칙칙. 그래서 바삭하지는 않죠. 또 예, 바삭하지 겉은 않죠. 목사라고 그러고 예. 교회라고 그러고 전도사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외피일 뿐이다. 네네. 게다가 문제 극소수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문제되는 건 이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를 혐오하잖아요. 뭐 네네네. 중국을 혐오해라. 네네. 그다음 지금 같은 야당을 혐오해라. 야당 지도자를 뭐 공격해라. 뭐 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원수를 일부러 더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정으로서의 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혐오가 돈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거고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악설이라도 네네.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인간은 누군가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종교라는 형식으로서 안으려고 하고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제도적인 것들도 그런 극단적인 싸움을 말려내고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종교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고 두 번째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난동 세력인 거고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이익을 바라는 것들이 집합된 반체제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체제 세력.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반체제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죠. 저는 진짜 그렇게 사실 생각해요. 국가안보를 국가안보를 해치는 해치게 되면 거죠. 국가보안법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저 정확히 얘기해요. 지금 국가안보를 북한이 해치는 게 아니라 전광훈 일당이 해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막 전쟁하자고 그러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네네. 뭐 문재인을 체포해서 뭐지 사도세자 가뒀던 뒤주에 가둬서 네네.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네네. 그다음에 박근혜랑 문재인을 바꾸자. 네네. 뭐 이런 주장 막 했거든요. 그렇죠. 민주국가에 사니까 다행입니다. 옛날 전두환 시대나 박정희 시대 때 같으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그다음 긴급조치 위반으로 바로 구속입니다. 저 사람들. 하여튼 전광훈은 뭐 형사처벌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더 심각한 건 국민의힘이 네. 별칭 중에 하나가 내란의 힘이고 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요. 내란 수계를 지도부들이 뭐 쫓아다니면서 면회도 하지 않나. 그러고 극우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역사적으로 망해야 할 정당이다.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의 보수가 제대로 없어졌어요. 네. 기회주의자들만 득실득실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근혜를 지지하다가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승만을 증오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를 지지하다가 요즘은 또 이승만을 불러내서 무슨 우남 찬양가를 광화문에서 부르고 있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국민의힘 당사에 가면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초상화가 걸려 있대요. 근데 세 사람이 다 사이가 안 좋아요. YS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저 독재자 옆에다가 그렇죠. 저 독재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YS는 이승만과도 싸웠고 박정희와도 싸운 사람이에요. 그럼요. 박정희는 이승만과 싸운 사람이고 YS와도 싸운 사람이에요. YS 굉장히 탄압했죠. 그렇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역사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즉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그냥 정치적 기회주의자이고 이익 집단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적 행태를 한다고 했는데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극우 아닙니다. 극우가 사실 뭔지 모릅니다. 저분들은.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요. 극우적 행태를 할 뿐인데 왜? 이게 유행하니까. 이게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코인이 팔리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실제로 뭐 윤석열이 극우냐 또 김건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보의 뭐 오야부? 네네. 김건희 무슨 진보를 알아? 진짜 기가 차가지고 청송에 가면 진보면이라고 있습니다. 네, 청성군 진보면. 예, 청송군 진보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진보도 모를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교도관들이 싫어합니다. 네, 교도관들이 시도하죠. 진보시. 그래 그게 뭐냐면은 텅 빈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전부 다 지금 유행하는 것에 따라서 출세할 수 있어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 윤상현이 그런 거예요. 시대적으로 야 지금은 내가 독재자 사위 되는 게 출세할 것 같아. 독재자 사위가 됩니다. 네. 독재자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의 시대가 옵니다. 내가 재벌가의 사위 되면 출세할 것 같아. 그게 또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됩니다. 누나라고 해야지 가서. 갑자기 없던 누나 합니다.
그러다가 또 검사가 한 명 보니까 또 형님이라고 합니다. 이 뭡니까? 그냥 정치적 기회주의야, 전형적인. 머릿속은 사실 없어요. 극우 짓을 할 뿐이지 극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약간 본능에 가까운 유불리만 있군요. 그렇죠. 이익 집단이고 정치적 기회주의다. 이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해석이 돼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약간 구제불능 같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도 또 네네. 자식들도 있고 가족, 형제, 친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박수영 의원 이런 사람들 뭐 지역구에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박수영 의원 제가 만약에 어디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다면 민주당 와서 정치하겠다고 난리 쳤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제가 저기 솔직히 정답이네요. 제가 솔직히 이낙연 전 총리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그분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국민의힘 갔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기회주의의 전형들이네요. 그렇죠. 기회주의가 뭡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일제 세상이니까 일본에 빌붙는 거고 해방되고 나니까 자유당 독재가 횡행하니까 자유당에 불붙고 그다음에 군사 독재가 횡행하니까 군사 독재에 빌붙는 거. 이게 기회주의인데요. 기회주의의 대한민국은 아니네. 우리 근현대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이완용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완용이 막 비판을 합니다. 당신 친일 파로서 나쁜 짓 했잖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뭐 친러부터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완용이 뭐냐면 자기는 시류에 몸을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즉 이완용이 친러파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 아세요?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네, 이완용이에요. 네. 지금 우리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만드는데 이완용이 큰 기여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또 친미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친일파가 됩니다. 왜? 일본이 먹으니까. 이런 기회주의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결국은 친박근혜 하다가 친윤석열로 이어지고 갑자기 친정광훈으로 가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보고요. 이 기회주의 부역자들을 한 번 정도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지만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치 세력이잖아요. 네. 이렇게 구제불능 기회주의 세력. 네. 근데 선거를 하게 되면 폭삭 망하는 거 아닌가요? 폭삭 망하겠죠. 근데 선거가 멀어요. 아, 윤상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잊어버린다. 1년만 지나면.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아직도 한국 정치의 첫 번째 폐해는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는 내가 어떤 행패를 피우든 말든 간에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지역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밭이 좋아, 밭이 나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민주당에도 5선 6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5선 6선 의원은 훌륭해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밭이 좋아서 됐어요. 지역구가 좋아서. 지역구 다른 데로 옮겨봐요. 스윙보트 하는 지역구로 옮겨서 5선 6선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요. 하다못해 마용성에서 5선 6선 하면 인정해 줄게요. 마포, 용산, 성동. 네. 거긴 그래도 좋은데 아닙니까? 용산 빼고는 좋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그런데 스윙보트가 될 만한 국힘도 곳에 되니까 가서 요번에 이제 됐고. 실력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제한해야 된다고 봐요. 삼성까지만 해라 아니면 3선까지만 해라. 그 홍익표 의원 모델 사례처럼, 네. 네네네. 그 서초로 갔죠. 네네네. 그래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정당 입장에서는 확장되는 거잖아요. 확장성도 있고 사실은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정치학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풀뿌리를 땅덩어리를 그리고 소숫자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인구수만을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남 구례군, 경북 영양군, 그다음에 강원 강릉시, 그다음 제주도 서귀포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 만들어도 돼요. 네네네. 인구를 대변하는 것이지 땅덩어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땅짓자에 구역역자 써서 지역구 쓰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서구에서 발전된 민주주의와 위배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땅덩어리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수를 대변합니다. 정치인은. 맞아요. 옛날에 김대중 국회의원이 네. 강원도 인제에서 국회의원 맞습니다. 됐잖아요. 네네네. 그 목포 뭐 어디 섬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보다 후져졌네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 정치에는 노무현 이회창 이후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정치학 연구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이해창 이후의 후진적이라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과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고 대중의 댓글 따라 흘러다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기회주의자들이 뭡니까? 노무현 이해창까지는 안 그랬다? 노무현 이회창까지가 최대 발전이었다. 한국 정치의 최대치였다. 최대치였다. 네. 진보든 보수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했던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었다. 뭐 정당 정치가 퇴조되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노무현 이회창까지가 민주화와 산업화의 마지막 대결 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로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대결 구도가 해체가 됐잖아요. 그럼 새로운 대체된 구조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찾아낸 거야. 아니 그럼 뭐 많잖아요. 성장이냐 분배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죠. 그걸 뭐 친노동이냐 분배냐 이렇게 친기업이냐 이렇게 뭐. 가야 되는데 한국 정치는 친노냐 친박이냐로 저는 분열됐다고 봅니다. 이거의 출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함으로부터 네. 양 진영의 극단적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치 사찰을 통해 가지고 탄압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윤석열하고 비슷했어요. 검찰권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국정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사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므로부터 없어졌던 DJYS 노무현 때 없어졌던 적대감들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상대적 적대감에 의해서 상대를 욕잘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지티브하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못 오는 겁니다. 이런 적대적 정치를 완벽하게 자리 잡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큰일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내란 상황이니까 네네네. 내란을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네네. 그 뭐 내란 세력 입장에서는 어씨 왜 우리를 공격해 하지만 네네. 공격할 만한 범죄를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그 내란을 종식시키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정치도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화 당분간 안 될 거라고 봐요. 아이고. 저는 정상화 안 되는 이유가 뭐 지금 뭐 김경수 씨나 임종석 씨가 얘기하는 화해와 통합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구성원 개별의 실력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철학의 문제입니다. 네. 철학이라든가 실력이 없는 구성원들이 기능적 접근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전문가 그룹 영입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네네. 전문가를 왜 영입해? 전문위원 시키면 되지. 정책자문위원 시키면 되고 보고서 시키면 되지. 그렇죠. 정치는 포괄적으로 국정을 크게 운영하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전문가란 표현도 좀 이상해요. 전문가는 표현 아니 웃기죠.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전문가인가요? 이게 아니죠, 물음표거든요. 그럼 의사는 전문가인가요? 그러니까 물음표예요, 그런 거. 그렇죠. 저 시민단체도 잘못한 거 엄청 많다고 뭐 지금도 또 그런 짓 하고 있더라고요. 뭐요? 국회에 저기 상임위 출석률 점수 매기고 있더라고. 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입니다. 상임위 가봤자 그 정부 기관 보고 듣고 있으면서 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네네. 차라리 국민과 놀아주고 울어주고 같이 현장에서 싸워주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옛날 큰 정치인들은 그래서 상임위에 목매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와서도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분을 그리워해야 되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는 게 좀 안타깝네요.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뭐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정치를 김대중 노무현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뭐 인품, 역량 이러면 인품, 아니면 역량, 또 시대 정신을 보는 그 안목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희생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위인전 속에 위인이 되신 분이죠, 두 분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인전 되신 속에만 분이죠. 머물러 있는. 근데 네네네. 현실에 또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박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숙제 아닙니까? 그왜 제가 합니까? 아니 잘 아시니까요. 그렇다고 꼭 제가 해야 될 이유는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선생님 모자도 하나 안 사주시면서 모자 사드릴게요. 모자 이야기만 하시고. 아니 많은 분들이 농담입니다. 네네네. 모자에 대해서 멋있다고 해두죠. 농담입니다. 뭐 네네. 이런 모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멋있습니다. 네.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그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결국 듯이.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뭐 지금도 뭐 계속
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하고 있고 형사재판 네네. 곧 열릴 거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뭔 이상한 소리 하나에도 관심은 있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지금 관심은 대선으로 많이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데 박수님. 맞습니다. 그 정치를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거 경상도 사투리로 영어를 한다고 남들이 그 네. 조롱을 하더라고요. 이게 기대 게임, 예측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정치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도 재밌게 표현하면 다 대통령병 환자입니다. 늘 한 발 앞서갑니다. 네, 오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누구를 뽑았잖아요. 네. 그럼 차기 대통령은 누구 될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합니다. 뽑자마자. 뽑자마자 그런 취임도 생각을 안 그리고 했는데. 바로 네. 저기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돌립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이런 거 뽑거든요. 그게 왜냐면요.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른바 결정체입니다. 네. 모든 경제, 사회, 문화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체입니다. 즉 권력 노름이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네네. 그것들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정치가 가장 재미있는 어른들의 예측 게임 유희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앞서가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저 같은 정치 평론가들이 힘든 게 자꾸 뭐 예언하라고 이야기해요. 네네. 저는 예언가가 아니거든요. 예언가가 아닌데 자꾸 저거 그래도 질문은 자꾸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저부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 평론가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네.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구독자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네 첫 가지 번째 유형. 그 정치 평론가의 유형입니다. 이 주사위를 굴리거나 네. 쌀알을 뿌립니다. 유나무개가 하듯이 예. 젊게. 예, 도사 네, 이렇게 네. 부채도사, 네, 네, 네. 부채도사 그다음에 봉도사, 아. 또 우리 털도사도 있으시고요. 네, 네. 이거 저기 악의적인 거 아닙니다. 재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도사들이 있습니다. 아. 도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들어볼 만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들어볼 만합니다. 세 번째, 경험치에 의해서 프레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요. 박성민, 민규에 가는 박성민 씨 네, 네, 이야기 네.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선거의 경험들이 프레임으로서 기억되어 있습니다. 양자구도, 삼자구도, 진보, 보수, 중도구도, 다자구도, 그다음에 보수에서 후보가 갈라졌을 때, 진보에서 후보가 갈라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고 하는 그런 이 구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좀 되게 보수적이시더라고요. 과거 이 사람도 진보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이 진보에서 출발해서 네, 보수를 네. 합니다. 아.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회학 공부에서 계급 계층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정책을 쓰면은 노동자 계층은 표를 주기도 하고 반도체 정책을 쓰는데 52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중도층이라든가 전문가 계층들은 민주당을 찍어줄 수 있는데 여기에 위기를 느낀 전통적 노동자 계층은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하면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한 가지는 안 되고 이 네 가지 중에 최소한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제대로 된 평론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 갖춰야 된다고요? 다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젊게 빼고는 다 갖춰야 되겠네요. 젊게야 뭐. 젊게도 그 직관이거든요. 직관과 통찰력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 스픽스의 정교한 대표가 네네. 저런 부분에 좀 젊게 예, 능합니까? 잘 맞춰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도사로 머리 큰 도사? 스픽 도사? 네, 뭐 하여튼 스픽 도사도 좋고 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통찰력이기 때문에 네네. 중요합니다. 그럼 정치 평론 아무나 못 하겠네요. 그 아무나 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네 가지 중에 적어도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네. 저런 능력을 가지신 분을 한 두 사람 찾았습니다. 어. 저기 신용환 교수. 네네. 신용환 교수가 제가 봤을 때 저 네 가지 중에 한 세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창익 평론가님도 한 세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네 가지를 다 갖춘 분은 우리 박진영 선생님이라고 아닙니다. 말하려고 저는 했는데 그렇지 그렇게 선수를 않습니다. 치시면 저는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구독자들이 욕합니다. 짜고 친다고요. 네, 하여튼 그렇죠. 경험, 플레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마키아벨리를 자꾸 제가 정치를 보는 눈이라고 네, 네, 소개하고 싶은 게 네. 안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장 유불리가 아니라. 세 가지를 정말 100점을 갖고 있는데 네.
통찰력 마이너스 100인 평론가가 한 분 있습니다. 평론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네. 저 형님 유시민 장관 아, 뭘 이야기하면 다 틀려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진영 평론가의 통찰력을 한번 보죠. 저도 통찰력 아, 별로 네.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론조사로는 상당히 세게 앞질러 가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네. 국민의힘의 범주류들은 그냥 오세훈으로 이미 합의를 봐놨다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네. 오세훈이 확장성도 좋고 그다음에 탄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결고리들과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늘 지금 경계하는 최상목, 한덕수, 이창용이라는 기재부 관료들과도 가까워요. 그리고 한동훈과 연대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하고도 또 가까워요. 이준석하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상당히 이 연결고리의 중심에 오세훈이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은 본인이 직할하는 떡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장 자리. 네네. 내가 대선 나가면서 나하고 한동훈하고 연대가 되면은 한동훈 네가 다음 서울시장 나가. 내가 나갈 자리 이준석 네가 나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뒤에 그 늙은 그 구미호가 계시잖아요. 누구요? 김, 네. 네,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네. 못 알아듣겠어요. 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분? 예. 나이 드신 분, 비대위원장 전문가. 아주 네. 많이 드신 분? 예. 그분이 뭐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의 할아버지잖아요. 네네네. 이준석 대표의 할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한동훈의 삼촌이 되려고 하고 있고, 네. 원래 오세훈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서울시장 될 때 이분이 뒤에서 다 컨트롤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때 이준석도 도왔고, 근데 한동훈도 지금 찾아가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오세훈의 장점을 쭉 열거해 주셨는데 네. 결정적인 단점이 저는 보이는데 네. 인기가 없잖아요. 그게 자기 발광체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이념이 없는 사람. 이 사람도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옛날에 저기 뭐 정수기 광고도 했습니다만 정수기처럼 머릿속이 맑고 투명합니다. 네네. 방송 진행하면서 그냥 이미지 그렇죠. 깨끗한 진보도 이미지 아니고 정도. 보수도 아니고 네네. 그냥 출세역 아. 그리고 출세역을 포장하는 이미지만 있는 분이에요. 네. 그 저는 사실은 오세훈 같은 사람을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보수 아니라고 봐요. 보수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출세욕이 강한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정치하면 안 돼요. 네네.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영리 활동, 돈 버는 일 하면 그렇죠. 영리 활동하는 게 맞죠. 만약 자기가 감각이 있다면 네네. 무슨 뭐 식당을 하거나 이런 걸 해서 돈을 저는 많이 벌어가면 네. 국민의힘의 보수 정도 이야기하면은 김무성 네네. 김무성 보수인 것 같고 지금 정치 그만뒀지만 부산시장에 있던 서병수 그다음에 서병수가 현역 의원 아닙니까?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 서병수 의원의 동생 서범수가 의원입니다. 아니 그 형제가 저 국회의원 서병수 의원은 지금 아니고 그런가요? 뭐 네. 김태호, 주호영, 뭐 네. 유승민 이 정도는 보수인 것 같아요. 보수가 뭔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계시는 근데 분들 이런 같은데 사람들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네.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 내란이 주호- 싫은 거죠. 아니, 내란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싫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책임 지역적 있는- 특성 때문에 또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사실 가만히 있는 거로 자기 역할한다? 네, 이게 이분들도 네.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탄핵 찬성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찍어줬을까? 많은 분들은 한동훈계가 찍었다고 하는데 네네. 한동훈계 1명, 2명밖에 안 됩니다. 어. 그러면은 그게 그때 12표가 더 나왔나요? 204. 예, 12표가 더 나왔잖아요. 네. 그 12표 중에서 이른바 영남 보수 중진들이 찍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아니 12표가 아니라 8에다 4니까 맞네. 12표네요. 네네네. 12표.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하여튼 네. 제가 직접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과 김문수가 지금 경쟁을 하는 구도고 나머지 후보군들은 홍준표 등은 그냥 밥에 나오는 반찬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지금 김문수 때문에 제일 손해 본 사람이 홍준표죠. 네네. 그 원래 홍준표 씨가 하던 행동이잖아요. 아, 김문수가 해버리니까 네네, 네. 네. 홍준표가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고 김문수가 그분은 극우 맞아요. 진짜 이념적 극우가 네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극우예요. 그분은 극우인데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전원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안 네. 일어났잖아요. 그랬죠. 그게 반대쪽에서 보면 굉장히 절도 있는 행동이에요. 네.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선 출마합니까 이러니까 자기도 출마하고 싶죠. 벌써 어디 뭐 사무실 차렸다는 소문도 나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왜?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탄핵되면 출마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강직해 보이잖아요. 똑똑하네. 네, 네. 강직해 보이잖아요. 네. 결국은 누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는데 김문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향 선배기도 하고. 네. 김문수 돼서 한 24% 득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준표가 24%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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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던 것처럼 네, 네, 네. 제2의 홍준표. 네. 어제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조금 화도 나고 그래서 오늘 박진영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경수 씨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일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아, 독일에 오래 가 계셔가지고 한국말을 올해도 잠시 잊어버리셨나 봐요. 아니 네.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네, 네. 그 뭐랄까 좀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인신 공격을 하자는 건 아니고 네, 네. 이 사람이 도지사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했고 그랬다는데 네. 이렇게 방송 인터뷰라는 게 원래 질문지를 주잖아요. 그런 레거시들은 네, 다 네. 미리 네. 그리고 비서가 있을 거고 뭐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무슨 얘기할지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게 주목받을 테니까 네, 네, 네.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공격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쉼 네. 그리고 욕심, 조급함 이게 뒤섞이면서 머릿속에선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사실은 김경수 지사님께 이번에 좀 실망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김경수 지사는 인성과 내공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급함에서 오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내지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네네. 원래 뭐 내공이 안 느껴졌다. 원래 내공 없으시잖아요. 네, 솔직히 네, 말씀드려가지고 내공은 없지만 저는 아는 친구라 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네, 반대하지 큰일 났네. 않겠습니다. 저도 전화 오겠네. 야 임마 이러면서 전화 오겠네. 네. 근데 김경수 지사님께는 좀 실망했습니다. 민주당 떨어져 나간 당원들 끌어안아야 대선이 그게 중요합니까? 치욕스럽게 나간 이낙연 총리 데리고 오는 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고 한국을 다시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대통령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대한민국 호를 선진국으로 끌고 가겠다.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복지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이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당은 그리고 그 지도자는 그 목표를 이루는 도구예요. 목표가 민주당이 통합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집권해가지고 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면 민주당이 또 쪼개져도 되고 민주당에서 또 어떤 비주류 세력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치권의 논리일 뿐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런 정치권의 논리와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논리에 과몰입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박수 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 내란이 딱 일어나는 날 그 다음 날 바로 귀국했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네네. 뭐 잘하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부든 뭐든. 네네네. 어떻게 바로 귀국할 수 있지? 놀고 있었나? 뭐 이런 거고. 뭐 정치인들 공부가 세상 유람하는 것도 공부니까 네네. 저는 바로 귀국하신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두 번째. 바로 귀국했으면 광화문 광장에 그렇죠. 나왔어야죠. 바로 그죠. 그 다음에 뭐 했냐? 네네. 뭐 했죠? 이재명 비판하잖아요. 네.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근데 이재명은 카페인이 많이 든 홍차를 마시고 있더라. 카페인 좋지 않아. 네. 녹차를 마십시다. 내게 더 좋아. 이재명 취향을 바꿔주세요. 이게 비판인 건데 내 거는 없이 그냥 이재명의 커피 드는 태도가 삐딱해.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이 커피잔 들고 가다가 커피를 한두 방울 흘렸어.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커피숍 밖으로 나가버렸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본질을 왜 이야기 안 하느냐라는 저는 그런 좀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잘하는 거 하세요. 메가시티 하시고요. 대한민국 균형 발전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역주의 혁파하는 계획이 뭔지를 먼저 밝혀주세요. 그래서 원래의 김경수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원래 김경수는 그런 걸 잘하던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 잘하든 아니든 그런 이미지가 있다거나 네네. 그런 면에서 실적이 있었다면 그걸 키워가면 그야말로 좋은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 비판해도 돼요. 네. 왜 이재명 대표는 PK의 메가시티라든가 동남 발전에 관심이 부족합니까? 경기도에서 단체장 하셔가지고 수도권 1급 발전론자입니까? 대한민국 그 수도권 집중론자입니까? 이렇게 비판하셔도 돼요. 그래요,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가 수도권에만 있었잖아요. 성남시, 그렇죠. 네네, 경기도.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런 것 했고 그렇죠, 할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계속 뭐가 농익은 정책들이 나오고 네네. 정책을 추진하는 추진력도 생기잖아요. 네네. 아, 이게 정치다. 그게 원래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네네. 사람을 잘 살게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 네. 근데 지금 이야기는 이낙연과 일부의 정치 지도자들의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 박진영 선생님 말씀해 주시니까 겨울 국화님이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스픽스는 제가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쇼츠를 한 2개 정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 출연 안 합니다. 정말 푸대접해 스픽스 박진영을. 네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방금 그 열변을 토하시는 장면은 쇼츠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에 뿌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해주실 겁니다. PD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실 겁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 얘기 한두 마디만 할게요. 사실 언급하는 게 뭐 별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상황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가장 핵심이 개헌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뭐 원로라고 이렇게 영감님들 모여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김경수 씨도 개헌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에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어떤 뜻인가요? 제가 반말쓰면 안 되는데 한번 쓸게요. 니들이 개헌을 알아? 개맛이 아니라 개헌을 알아. 네, 니들이 개헌을 알아? 네네. 네. 제가 2004년도에 당의 열린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당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당 연구원이죠. 요즘에 이제 민주연구원 전신인데 그때부터 개헌 TF 실무 간사를 했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개헌 TF의 일을 오래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개헌 절차법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윤석열 탄핵되고 2개월 내에 개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 그 내년 지방선거 때 하면 돼요. 그건 뭐 저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먼저 치르고 이 전국을 수습한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이 개헌에 개헌법을 없애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것 중에 하나고 이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가 지방 소멸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개헌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20세기형 이 국가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좀 어떻게든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 국민이 너무 싫어요. 뭐 사람으로 가면 제일 네, 좋죠. 저는 국민이 진짜 네. 싫어요. 네. 저는 국민 이전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지금 박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내용 있는 개헌을 하면 저도 정말 찬성이고 네네. 기본권 조항도 10조부터 37조까지인데 너무 짧거든요. 짧죠. 네네. 그래서 사실 많이 느려야 돼요. 네네. 그리고 용어 안 맞는 것도 많아요. 뭐 신체 장애자, 네네. 정신장애, 지적장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렇죠. 우리 네. 시대가 87년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런 개헌이면 저도 환영하고 박수치고 뭐 지혜도 보태고 싶은데 네. 지금 다 그냥 대통령 뭐 4년 중임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 지금 개헌을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왜 자꾸 개헌에 대해서 떠드는 거예요? 일단 뭐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뭐 그 중에는 실제로 개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게 정책과 전략이 막 혼돈되어 가지고 정쟁의 요소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개헌 이분들은
대선이라든가 정치 현장에 출마하지 마시고 개헌 국민운동본부 만들어가지고 개헌 합의안을 만드세요. 합의안은 사실 다 국회에도 만들어놨고 문재인 정부도 네네네. 만들고 시민단체 거도 네.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몇 개의 이제 최소 공약수를 정해가지고 대선 후보들에게 사인을 받는 것이 어떤가, 협약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손혜원 TV님. 손혜원 의원님이신 모양이네요. 아이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 아닌가요? 네, 근데 아이고. 의원님 진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거는 네. 스픽스 정교한 사장만 좋은 일 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의원님. 큰 돈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야, 사실 방송에서 직접 말씀하셔야 될 분이신데 이렇게 네 좋습니다. 어유 뭐 사연도 쓰셨네요. 박진영님을 응원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하시니까 응원이 들어오네요. 그 제주는 박진영이 넘고 저기 고문 전교환이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곰이 되는 거죠. 아, 곰이 되는 네, 거니까. 돈은 떼놈이 버는 거니까. 갑자기 곰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진짜 마지막입니다. 김경수 씨 얘기. 이낙연 씨 등 그렇게 나간 사람들 네. 또 구체적 정치인 얘기하기 못하니까 당원이라고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 때문에 떨어져 나간 당원들이 꽤 됩니까? 민주당에? 잘 모르겠다. 지금 당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옛날보다 그 옛날 그 때문에 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몇 배가 늘었죠. 당 밖에 있어서 몇 전혀 배가 모르지만 늘었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원이 증가한 거 아닌가요? 늘었죠. 그걸 뭐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거 쿼터제 하듯이 저기 뭐야 이재명 지지자 30%, 박진영 지지자 30%, 호창인 지지자 30%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오는 거죠. 당헌 당규에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강령적 목표를 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들어오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이재명을 지키자 뭐 이런 네.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네. 윤석열의 독재를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네네. 있을 거고 네네. 그 생각 둘 다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네네. 그래서 당원들이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제가 보면 돈도 낸다며요 당원은. 그뭐 예. 그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많이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예. 그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에 의한 지배 아닙니까? 다수파가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재명이 경선에서 이겨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네. 그러면 저기 뭐야 이른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낙연 총리 쪽이 그 당시에 당원을 많이 집어넣던가 아니면 본인이 연설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당원들의 신뢰를 얻어서 당원들을 많이 자기 편으로 교화를 시키던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김부겸, 임종석, 김두관 또 지금 얘기한 김경수 네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흔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원해서 이제 본인이 잘 되면 좋겠죠. 아. 본인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럼 라는 생각이 대선 후보 나가는 네, 대선 건가요? 후보를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김경수 씨가 아니면 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네네.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희망사항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뭡니까 쌀알 굴리고 주사위 굴리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웃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차기 당권 또는 뭐 지방선거에 광역시도지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는 뭐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비판할 수도 있다고 보고 민주정당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아니라 하다못해 뭐 길 가는 그 정치권의 찌끄러기 나부랭이 박진영을 비판하더라도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서로의 상생을 위해서 비판을 해줬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뭐 방송하는데 보니까 모자를 이상한 걸 썼어 이런 거를 비판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 왜냐면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모자 멋있어요가 다수긴 한데 네네. 다음부터 쓰지 말라는 분들도 많아서 아 좋습니다. 그렇죠. 내용 가지고 그래, 비판해야죠. 내용 가지고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분들도 또 구별을 해요. 네. 그 속에서 뭐 유시민 장관이 그 형님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늘 앞서서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네. 임종석 실장은 딴 직업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김부겸 총리한테는 책 좀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요. 네. 옛날에 진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 저희도 어릴 때고 그분들도 이제 젊은 시절이었는데
김부겸 총리하고 유시민 장관이 두 분 굉장히 친해요. 네네.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인데 서로 거의 말 엄청 편하게 하시거든요. 편하게 하시는데 그때도 유시민 장관이 면전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시더라고. 공부 좀 하라고. 그 아니 생각이 났을 때 근데 웃었습니다. 김부겸 씨가 옛날에 서점하지 않았나요? 대구에서 좀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집이 어릴 때 그 과자빵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자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 맞구나. 서점 주인이라고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다 또는 아닐 수 있다. 네네네. 임종석 씨 다른 직업을 찾는다면 글쎄 뭐 적당한 직업은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겠죠. 뭐 나이도 먹었으니까. 네. 뭐 저기 대북 사업가라든가 뭐. 원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뭐 자기는 평화운동 하겠다, 통일운동 하겠다. 네네. 안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 그만두고 봤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계속 하겠다. 네네. 본 적이 없어서 그 동네에서. 저는 우리 임종석 선배님이 뭘 잘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시는 건 의장님. 의장. 네. 의장. 네. 옛날 일인데. 네. 의장님은 전문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영님께서도 스포츠에스를 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박진영 선생님 덕분에 스픽스가 돈을 버는 날입니다. 네. 아주 좋은 날입니다. 과자 하나 안 줘. 그런데 진짜 이 스픽스. 이거 녹차 하나 드렸잖아요. 네. 현안 하나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결론이 나겠죠. 네, 그렇게 그리고 봅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8명 체제든 9명 체제든 만장일치가 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중계되는 거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해보자는 태도죠? 저는 윤석열과 권성동 그 권영세로부터 오더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의 입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최상목이 그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정치적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른바 한덕수, 최상목, 이창용 또 김땡땡 모씨 등 기재부 라인들, 네, 기재부 라인 정치꾼들. 네, 그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윤석열의 탄핵 잔당으로 물러나게 되면은 이른바 어디 좋은데 취직도 못해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장 가지도 못하고 경제 관련 로펌에 가지도 못하고 대기업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에 나와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네. 그럼 어디에 몸담아야 되느냐? 결국 국민의힘인 겁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생각으로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내가 천병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나는 끝까지 임명 안 한 김문수처럼 네네. 의지가 경결한 인사다. 그렇죠. 나는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권을 지켰다. 권한대행으로. 그렇죠. 그리고 마은혁 그 재판관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하잖아요. 네. 마은혁을 좌파로 몰면서 보수로 결집시키는 전환점 역할을 내가 제대로 했다. 요걸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야, 나쁜 사람이네요. 나쁜 사람이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저렇게 출세했겠죠. 훌륭한 사람이면 윤석열 정부에 발 들여놨겠습니까? 제가 아는 수많은 보수적인 괜찮은 분들이 윤석열로부터 이른바 장관 콜을 받고도 안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습니다. 네. 많습니까?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네. 그건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네네. 최상목은 저질이다. 그럼 탄핵해야 되겠네요. 탄핵하면 정치적으로는 또 성장하는 거겠네요. 저는 순교자가 마은혁 되니까.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네네. 헌법재판소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에 대한 해석과 결정 기구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무조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 입장에서는 탄핵이 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인용이라도 되거나 그러면 네. 그렇다고 공직 진출을 국회의원 같은 선출 공직자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탄핵 때도. 있죠. 그러면 신나겠네요. 신나죠. 네. 와. 네. 그 나쁜 놈을 혼내주면 그 나쁜 놈이 신나는 구조면 좀 문제가 있네요. 나쁜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빵진숙 씨 신났잖아요.
다음에 이제 대구에 빵진숙은 그 저 법인카드 많이 쓰던 분. 네네. 지금 방통위원장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렇죠. 이분 방통위원장 임기 끝나면 대구에서 무조건 공천 받고 당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 본인은 예. 빵도 먹고 방통위원장도 하고 당선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대구 사람이시잖아요, 우리 박진영 선생님. 서울말 잘 쓰는데요. 그 지금 서울말이라고 쓰신 겁니까? 네. 충격적이다. 근데 고향을 부인하십니까 지금? 아니 부정하세요?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저는 늘 정치인들은 국민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나쁜 정치인들의 선동과 세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의가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지 않았나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의식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네. 대구 경북이나 뭐 부울경 출신들을 네. 좀 뭐랄까 우대하고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게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이재용 장관 뭐 환경부 장관인가 이런 것도 하고 이재용 장관 아세요? 재용 네, 형님. 네. 네. 그분 부인이 저희 단체 회원이어서 강보양 여사님. 네. 네. 실명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 남편을 키운 분이잖아요. 추 장관님하고 동기동창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조도 되게 잘하시고 활동도 잘하시죠. 같죠. 예. 네, 하여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텃밭이 안 좋으면 사실 뭐 구청장 어떻게 했지만 네네.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 국회의원 못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니 네네. 그 인물을 거기서 좀 키워주고 네네. 옛날에 김두관 씨도 군수 한 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행정부 키워준 장관을 시킨 거잖아요 단박에. 그렇게 치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키워준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렇죠. 해수부 장관 시켜주고 그렇죠.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네. 이념적 차원에서 산업적 차원에서의 큰 흔들림을 통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요. 대구 경북에 있는 법정 동 중에 투표하면 민주당이 항상 이기는 동네가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서동,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입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섞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김천 혁신도시 민주당이 득표를 더 많이 합니다. 네네. 즉 지금의 지역주의의 핵심은 폐쇄성입니다. 생각이 섞이고 사람이 섞여야지만이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통합이 되고 열린 사회가 됩니다. 지금 폐쇄적인 거예요. 경기도가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인구가 섞이니까 지역구가 어떤 정당 입장에서 험지가 뭐 그렇죠. 온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통합 방안은 이낙연을 뭐 복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뭘 누구를 복당시키고 이게 통합이 아니고요. 사람과 생각과 일자리를 섞어라. 네. 그래야지 저는 대한민국이 통합된다고 보고요. 이 정책을 제일 잘하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뿌리를 심으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세종시를 만들고 국가균형 발전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단순히 도시를 지어주고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 작은 네. 나라 아니고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조그만 나라, 게다가 분단돼가지고 섬나라. 네네. 에서 뭐 고향이 어디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네. 나는 이 고향이니까 저 당이고 저 고향은 요 당이고 네. 이건 정말 다음 정권에서는 없애야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무한 향후에도 나가고요. 네네. 이제 무한박가입니다. 아. 그리고 제주 명예도민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위원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게 답이네요. 네. 사람이 섞인다.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네네네. 대구가 뭐 광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네네네. 한 지역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 같이 그렇죠. 되고 네. 고인물은 썩어버리고 그렇죠. 네. 부패하면 그거 누가 마시지도 못하고 네네. 이런 지역적 고립을 자초하면 안 된다. 우리 과거에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네. 군의 폐쇄성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은 거는 폐쇄되어 있으니까 총 있으니까 총들 가면 나가볼까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박정희 같은 사람이. 박진영 대구에서 출마하자라고 한국 신사분이 써주셨는데 박진영 선생님은 대구가 아니라 광주에서 출마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 광주말 잘해요 제가. 이 논리대로 그 시기 허요 진짜.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연일 강추위인데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대구 얘기를 해서 말씀인데 대구 달서에 죽전 내거리가 있습니다. 용산 자이몰에 위치한 대구 최대의 식당 경성한우. 여기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은 물론 550석이나 됩니다. 대구 최대 규모인데 여기서 우리 스픽스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한우가 아주 좋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가성비 최고의 경성 한우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